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면서 전쟁의 위기가 현실이 됐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대로 서방은 경제 제재 수위를 높이면서 러시아를 배고프게 만드는 전략을 선택했지만 직접적인 군사 개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대만에 이어 한반도 역시 다음 차례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어서 남일 같지 않다고들 느끼는 것 같아요. 이 전쟁은 한시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신냉전으로 가는 스타트다. 3차 세계대전의 가능성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아마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전란의 시대, 신냉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미국에 대항하던 소련이 해체가 되고 냉전이 끝나면서 미국은 유일한 패권자로서 세계의 질서를 주도해왔죠. 허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중국이 대만을 위협하면서 이 패권에 도전을 하고 있다. 신냉전이 시작이 됐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냉전이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일단 세계대전과 냉전을 비교해보면은 2차 대전에서 독일은 소련을 직접 공격했지만 냉전 당시에 미국과 소련은 직접 전면전을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그때쯤 전쟁으로 얻는 거에 비해서 잃는 게 상당히 커진 상태였거든요. 이 핵무기라는 게 등장을 했으니까. 핵무기가 태평양 전쟁을 끝내는 걸 보면서 전 세계가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야, 이거 잘못 쓰면 다 죽겠는데? 적당히 싸우는 신용만 하다가 말로 풀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면서 핵무기가 큰 전쟁을 억제하게 됐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물론 직접 싸우지 않고 크게 번지지 않았다 뿐이지 전쟁이 아예 없던 건 아니에요. 미국과 소련의 세력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대리전이라는 게 발생했어요. 남과 북으로 갈라져 싸웠던 베트남 전쟁과 한국 전쟁이 대표적이죠. 둘 다 북쪽은 소련이나 중국 같은 공산주의 진영이 지원했고 남쪽은 미국을 중심으로 자유주의 진영이 지원을 했고요. 보통 두 세력이 충돌하는 지역에는 각자에게 충성하는 세력을 육성하게 돼요. 그렇게 한 국가에 두 개의 세력이 공존하게 되는 거죠. 우크라이나도 보면은 서부는 친서방, 동부는 칠러 세력이 지배적인데 갈등이나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특히 한쪽에서 정권을 잡아버리면은 반대 세력은 불만이 생기고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고 이거를 또 무력으로 진압하게 되고 그러면 시위대가 무장을 하면서 반정부군으로 바뀌고 내전이 되고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지역처럼 분리 독립을 요구하게 돼요. 이 내전을 진압을 하겠다고 서방 세력이 개입을 하고 반군 세력을 지원하겠다고 러시아가 개입을 하면서 전쟁으로까지 번지게 된 거죠. 어쨌든 전쟁의 위협이 상존하고 여차하면 세계대전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상태, 이 상태로 수십 년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신냉전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승패가 가려질 때까지 끝나지 않을 텐데 이게 군냉전 때는 소련이 공산주의 특유의 낮은 생산성 때문에 미국에 비해 체급이 많이 딸렸거든요. 그 상태로 군비 경쟁을 하니까 체력이 바닥에 나가지고 몰락한 건데 문제는 중국이 철저한 자본주의 국가고 미국이 주도한 글로벌 경제 질서의 수혜를 받으면서 여러 지표에서 미국을 따라잡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무시하고 지나가면 안 되는 게 현실을 직시해야 냉정하게 대응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군행전보다는 더 치열하고 긴 싸움이 될 수 있고 이게 역사로나 배우던 전쟁의 공포가 우리 삶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역시 패권이 충돌하는 지점이고 중국이 노골적으로 노리고 있다 보니까 많이들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군행전과 신냉전을 비교해보면 큰 틀에서는 둘 다 친미 대 반미 구도예요. 미국 플러스 유럽에 중국 플러스 러시아가 대립하는데 신냉전으로 오면서 반미 세력의 중심이 소련에서 중국으로 바뀌었다는 차이가 있죠. 한국이나 일본 같은 친미 국가에서는 아무래도 반중 감정이 강하고 중국이나 러시아에서는 반미 감정이 커요. 각자 언론을 통해 이런 현상이 더 굳어지고 있고요. 이념적으로는 군냉전이 자본주의 대 공산주의 구도였다면 신냉전은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구도에 가까워요.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독재나 인권 문제를 비판하는 것도 그런 이념 대결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도전자가 등장을 했다는 거는 예전처럼 미국이 혼자서 세계를 통제할 만큼 독보적으로 강하지 않다는 말이기도 해요. 패권국의 성장은 둔화가 됐고 도전국의 성장은 가속화가 됐거든요. 패권국은 지위를 뺏긴다는 두려움을, 도전국은 지금의 지위에 대해서 불만을 느끼게 돼요. 보통은 힘 있는 자가 지위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게 되면은 이를 폭력으로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가정폭력, 학교폭력, 직장 내 언어폭력 등 일상에서도 관찰이 되는 현상인데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포위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확장을 위해서 주변국을 위협하면서 충돌과 폭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소수민족 탄압, 홍콩과 대만 문제, 국경 분쟁 문제가 대표적이죠. 특히 미국이 중국을 집중 견제하는 동안에 움츠러있던 러시아 입장에서도 파고들 만한 빈틈이 보이게 됐고 미국은 중국의 러시아까지 상대하느라 한정된 자원을 쪼개고 전선을 늘려야 돼요. 경우의 수가 늘고 수싸움이 복잡해지는 거죠. 해서 될 수 있으면 외교로, 말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푸틴이 말을 잘 안 듣죠. 우크라이나의 가치가 미국이 직접 개입할 만큼은 아니라는 걸 아니까. 그리고 미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은 여전히 압도적이지만 미국의 위상이 예전 같진 않다는 신호들이 제기되고 있어요. 대표적인 신호가 리먼 사태죠. 월가가 돈으로 장난을 치다가 금융위기가 왔는데 세계 금융시장이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전 세계로 위기가 퍼지게 됐어요. 세계화라는 개념으로 대표되는 미국식 자본주의가 세계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왔다는 것도 사실이지만 리스크의 세계화, 양극화라는 부작용이 제기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 질서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세계 경찰이라는 말로 대표되는 안보 질서에도 의혹이 나오는 게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중동에 들어가서는 해결되지 않은
많은 분쟁을 남긴 채 철수를 했거든요. 이거 실패한 거 아니냐 논란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처럼 핵을 포기하는 대신에 미국의 지원과 보호를 약속을 받았던 국가들이 대체로 도움을 받지 못하고 비참한 상황에 놓이면서 이게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맞는 건가, 미국 중심의 안보 체제를 의심하게 되는 거죠. 사실 한국이나 일본은 미국의 안보 체제에 편승을 해가지고 군비를 아끼고 덕분에 경제 성장에 집중할 수 있었던 수혜국인데, 이런 한국에서도 최근에는 미국만 믿고 있을 수가 없다, 국방력을 키우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사실 미국 입장에서도 이런 상황이 꼭 나쁘기만 한 건 아니라는 주장도 있는 게, 우방국들이 중국이나 러시아 그리고 전쟁의 위협을 느끼고 군비를 증강하게 되면은 미국도 동맹국에 투자하는 군비를 아낄 수 있고 미국산 무기도 더 많이 수출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동맹국들의 국방력이 강해지면 그만큼 중국에 대한 포위망도 더 강해지고요. 실제로 미국은 지속적으로 일본의 자위대의 역할을 확대하기를 요구해 왔어요. 더 강해져서 중국 견제에 보탬이 되라는 거죠. 아, 왜 우리만 세계 경찰질 한다고 돈 쓰냐, 지구는 왜 맨날 우리 돈으로 지키냐, 뭐 이런 건데, 이거를 조금 과격하게 표현을 했던 게 바로 트럼프죠. 미국의 안보 서비스를 받고 싶은가요? 그러면 돈을 내세요.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거죠. 세계 경찰에서 세계 보안업체로 넘어가려고 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다음으로 이 냉전을 두 세계의 충돌이 아니라 각 국가의 관점에서도 볼 필요가 있어요. 각국의 입장에선 외부의 적이 생기면서 국민들이 공포나 분노에 빠지게 되는데, 이런 감정은 사람을 비이성적으로 만들고 과격한 판단을 하게 만들어요. 특히 이 공포를 해소해줄 수 있을 것 같은 강력한 지도자를 요구하게 되면서 과격한 정치인들이 힘을 얻게 돼요. 이들은 비이성적이고 과격한 정치를 하게 되고 이에 반대하는 세력을 탄압을 하면서 독재자로 성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시진핑과 푸틴이 대표적이죠. 과거에는 히틀러가 있었고, 일본 역시 자민당 내부에서 온건 보수가 무너지고 군국주의 시절을 그리워하는 강건 보수가 득세하면서 아베 신조의 신사 참배 같은 거를 우리가 또 보게 된 건데, 이런 식으로 권위주의 정치가 부상하면서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 뭐 이런 분석이 있어요. 이들 권위적인 정치인들은 자신의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해, 즉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배타적인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제국주의를 부활시키고 있어요. 쓸데없이 용어가 많은데 간단해요. 중국이나 러시아, 일본은 과거에 제국을 건설해 본 적이 있어요. 주변국들을 정복을 해왔죠. 정치인들은 이런 과거 전성기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면서 애국심과 국뽕을 한껏 끌어올리고 그때 그 시절의 제국을 다시 건설해보자, 뭐 이런 메시지를 은연중에 풍기면서 민족주의와 제국주의를 연결하고 있어요. 시진핑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외치고 트럼프가 어게인 아메리카를 외치고 일본의 극우 세력이 군국주의를 그리워하는 건 다 이런 맥락에 있다고 보는데, 실제로 전쟁은 지지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요. 푸틴도 조지아 침공, 크림반도 합병, 우크라이나 침공 등 전쟁을 할 때마다 지지율이 높았어요. 부시는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을 때 역대 최고의 지지율을 찍었고요. 자, 사실 이 제국주의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조건이 좀 있어요. 대외 확장을 노릴 만큼 충분한 국력이 쌓여야 되고, 외부의 적이 필요해질 만큼 내부의 불만이 가득해야 됩니다. 러시아로 예를 들면은 일단 경제가 안 좋은 게 불만이었어요. 미국에서 셰일가스의 생산성이 개선이 되고 산유국들이 치킨 게임을 시작하면서 최근 몇 년 동안 저유가가 지속이 됐거든요. 근데 러시아 경제는 이 석유 자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어요. 그런 석유랑 가스가 이 똥값이 되니까 경제에도 이게 살짝 똥칠을 하게 돼요. 푸틴의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었고, 안보에도 위기가 계속 있었던 게, 서방의 군사동맹인 나토가 약속을 어기고 동쪽으로 뻗으면서 동유럽을 싹 다 동맹국으로 만들고 러시아 코앞에 우크라이나까지 왔거든요. 러시아 내부에서는 반미 감정과 약소국이 되고 있다는 공포감, 경제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충분한 국력이 있냐가 문제인데, 자기들 딴에는 믿는 구석들이 있으니까 이 난리를 피우지 않았겠습니까? 뭘 믿고 이럴까? 일단 최근에 저유가 시대가 끝이 났죠. 코로나가 터지고 유가도 폭등하면서 경제에 다시 초록불이 들어왔어요. 유럽에 공급하고 있는 가스를 잠근다고 협박을 할 정도로 통제력이 생겼습니다. 이게 서방을 공격할 수 있는 카드가 되고 있고요. 반대로 바이든은 고유가 때문에 죽상이에요. 안 그래도 코로나 터지고 돈을 찍어내가지고 물가가 감당이 안 되고 인플레이션이 고민인데, 유가 때문에 물가를 내리는 게 더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사실 러시아가 오랫동안 전쟁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특히 서방의 경제 제재에 대비해서 서방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왔어요. 일단 남의 돈 함부로 쓰다가 사이가 틀어지면은 이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서방으로부터 들어오는 차관이나 투자를 줄여왔고요. 물론 그만큼 돈을 안 굴리니까 경제 성장률도 오랫동안 안 좋았는데, 이게 성장을 포기하는 대신에 안보와 전쟁에 적합한 경제 구조를 만든 것 같아요. 특히 경제 제재 중에 제일 큰 게 이 달러 경제권에서 추방을 당하는 건데, 이게 기업이나 은행의 달러 거래가 막히면 대금 결제가 안 되고 수출입이 막히게 돼요. 해서 이 달러가 미국의 중요한 무기인데, 이 외화가 막히는 걸 대비해서 외화를 엄청나게 비축을 해뒀다고 해요. 중세 전쟁에서 이 성벽이 포위가 되면은 비축한 군량미로 버티는 것처럼 경제 제재라는 포위망에서 외환 보유고로 버티는 거죠. 실제로 얼마나 버틸지는 모르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도 큰 틀에서는 비슷해요. 초고속 경제 성장으로 국력을 쌓았지만 그 이면에는 서방의 포위,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 탈중국, 성장의 둔화, 양극화, 소수민족의 분리독립, 부정부패 등 대내외적인 위기가 굉장히 많아요. 일본 같은 경우도 잃어버린 30년, 원전 폭발로 이어지는 피로감이 있고, 한편으론 또 동아시아의 지사장으로서 미국의 대리자로서 선택을 받았어요. 이런 흐름에서 자위대의 역할과 규모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내부 불만이라는 위기가 있고 이 불만을 외부로 표출할 수 있을 정도는 국력이 되거나 기존과는 다른 정세의 변화 같은 조건들이 마련이 돼 있다는 거죠. 이게 정치인 입장에서는 내부의 문제를 덮어놓고 밀어둘 수 있고 내부의 갈등을 봉합하고 내부 단결을 꾀하고 지지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제국주의 정책의 핵심이 아닐까 싶은데, 원래 세계화 질서 안에서는 경제를 공유하니까 두루두루 잘 지낼 필요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냉전에서는 협력이 협박이 되고 공유는 배제와 고립으로 변해요. 또 세력은 각자 동맹을 구축하고 각자의 경제 블록을 만들고 성벽을 쌓고 서로를 배제하고 스스로 고립이 되고 있어요. 이 성벽을 지키겠다고 주장하는 강력한 왕이 군림하고 권위주의 시대로 돌아가고 세계화 이전의 시대, 즉 중세 시대로 복귀하고 있다. 코로나 봉쇄가 이를 가속화하고 있다. 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 서방의 경제 블록에서 배제가 되면서 중국과 러시아는 동맹을 강화하고 그들만의 통화 체계와 블록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1대1로입니다. 미국의 동맹을 피해 서쪽으로 뻗으면서 유라시아와 아프리카의 공급망과 인프라를 건설하고 친중 동맹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이죠. 여기에다가 친러시아 세력권까지 더해진다면 엄청난 인구를 가진 신흥시장이 개척이 되고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면서 미국과 세계를 양분할 수 있다라는 게 중국이 그리고 있는 그림인데, 사실 1대1로 그 자체도 비판점이 많지만 제일 중요한 통화체계 구축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기축 통화인 달러의 위상이 여전히 절대적이고 위안화 같은 경우는 갈 길이 아직 멀죠.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를 해결하는 게 과제로 남아있고, 자, 중국이나 러시아의 입장은 세상의 보편적인 가치가 어딨냐, 미국식 가치를 강요하거나 내정에 간섭하지 마라, 우리의 다양성을 침해하지 마라 이러고 있는데, 이게 인권, 민족, 언어, 문화, 뭐 탄압이란 탄압은 다 하고 누구보다 앞장서가지고 다양성을 파괴하고 있고 그 파괴를 주변으로까지 뻗으려고 하는 자들이 자기들을 다양성으로 인정해달라고 하는 건 조금 궤변이 아닐까 싶어요. 자유주의, 민주주의, 인권과 같은 가치는 미국이 전 세계에 강요하는 가치이기 전에 오랫동안 인류가 고생스럽게 일궈온 가치거든요. 보편적이고 완벽한 가치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솔직한 말로 중국이나 러시아가 무슨 대단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과거로 회귀하는 건데 타인을 짓밟는 거에 대한 변명이 조금 구차하지 않나 싶고, 이게 두 세력의 충돌하는 지점에서는 외교의 난이도가 너무너무 높아지고 있어요. 전쟁을 피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충돌의 중심에서 가까이 살고 있는 한반도 역시 냉전 앞에서 냉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분노와 감정의 굴레가 한번 돌아가기 시작을 하면은 전쟁으로 가려는 거를 막기가 힘들어지거든요. 뭐 구조적으로 피할 수 없는 전쟁도 있겠지만 전쟁이란 대가를 치러도 좋을 만큼 중요한 가치도 미움도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한 입의 한 입만이었습니다.